어머니 선영이 어때요?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아이야. 마음씨도 곱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복지 마인드도 있고 이런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구나.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인정을 받은 것이 그렇게 기뻤나 봅니다.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난 예비 며느리에게 숨겨진 다른 모습이 있을 거라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글은 저의 지인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으며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을 넘어서 실제 피해자들에게는 위로와 해결책을, 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간접 경험을 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꽃님이 살롱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평온한 일상을 응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순옥은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들 민수가 예비 며느리를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만남이었지만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밝고 또랑또랑한 여성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선영입니다. 순옥은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선영이 깊숙이 인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무릎길이 치마, 화장기 없는 깔끔한 얼굴이 첫인상부터 호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직접 담근 깨십장아찌 가져왔어요. 선영이 정성스럽게 포장한 유리병을 내밀었습니다. 순옥은 그 손길에서 정성을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과는 다른 집에서 직접 담근 듯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정성스럽. 어머님이 깨십을 좋아하신다고 민수 오빠가 얘기해줘서요. 저희 할머니 레시피로 만들었습니다. 선영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순옥은 이 아이의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선영은 부엌으로 따라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상추를 씻고 팔을 다듬는 모습을 보며 순옥은 안도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부엌 일을 서툴러 하는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선영이는 무슨 일 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독거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선영의 눈빛이 한층 진지해졌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이 큰 일이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셔서.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이런 선량한 아이를 며느리로 맡게 되다니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선영은 음식 하나하나에 감탄했습니다.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칭찬했습니다. 민수 아버지와도 대화를 잘 이어갔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남편도 선영과는 말문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별거 아닌데 뭐.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순옥은 흐뭇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을 칭찬하며 배우려고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선영의 과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절을 겪어봤거든요. 선영의 목소리에 잠깐 슬픔이 스쳤습니다. 순옥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었습니다. 요즘은 복지사업도 생각하고 있어요. 동료와 함께 작은 센터를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을 도우려고 해요. 대단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갖기 쉽지 않은데. 민수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선영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거예요. 저녁이 끝나고 선영이 설거지를 도우려고 했지만 순옥은 손님이라며 말렸습니다. 대신 선영은 식탁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헤어질 때 선영은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네. 순옥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영이 떠난 후에도 그 여운이 오래 남았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어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이야. 마음씨도 곱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복지 마인드도 있고. 이런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구나.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인정을 받은 것이 그렇게 기뻤나 봅니다.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선영 같은 며느리라면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아직 몰랐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곧 그 완벽함의 이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선영이 준 깻잎 장아찌를 냉장고에 넣으며 순옥은 한 번 더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아이가 나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순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며느리 선영이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안부를 묻고 명절에는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를 더 챙기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린 복지센터 일 기억하시죠? 어느 일요일 선영이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동료 복지사와 함께 독립적인 센터를 차리려고 해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선영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지. 우리도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선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선영은 정식으로 복지센터를 차렸습니다. 희망복지센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순옥은 개업 화환을 보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며느리가 복지 사업을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선영은 바쁘다면서도 시댁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센터 일로 정신없어서 자주 못 뵈어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좋은 일 하느라 바쁜 건데. 뭐가 죄송해. 순옥은 며느리를 격려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옥이 받으니 낯선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박선영 복지사님 시어머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아이고, 어머님. 저는 동네에서 선영이한테 도움받고 있는 김복순이라고 하는데요. 순옥은 며느리를 칭찬하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선영이가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받았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순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수료요? 네, 50만 원 정도.
선영이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당한 수수료라고 했는데 벌써 2달이 지났거든요. 전화를 끊고 순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지사가 수수료를 받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것도 50만 원이나 말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선영 복지사님 시어머님이시죠? 저는 장애인 아들을 둔 아버지인데요. 또 수수료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70만 원이었습니다. 장애인 지원금을 늘려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순옥은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센터 일은 잘 되고 있어? 네. 다행히 잘 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혹시 일하면서 수수료 같은 걸 받기도 해? 선영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런 전화 받으셨나 봐요. 어머님, 복지 업무에는 법적으로 정당한 행정수수료가 있어요.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정부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죠. 선영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법적 근거까지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정당한 수수료예요. 오히려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면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순옥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 업무는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인 며느리가 설명하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전화들이 몇 번 더 걸려왔습니다. 모두 선영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수수료를 낸 후 진전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영이 말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데. 순옥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묵한 남편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지 사업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네.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그래도 뭔가 이상해. 전화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다 불안해 보이더라고. 순옥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익힌 직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독거 할머니 김수님인데요. 선영이가 복지시설 짓는다면서 후원금을 부탁했어요. 후원금이요. 네,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을 짓는다고. 저도 200만 원 후원했는데 요양원은 언제 짓는 건지 궁금해서요.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만 원은 독거 할머니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후원하셨어요? 벌써 3달 전이에요. 그런데 아직 요양원 소식이 없어서. 전화를 끊고 순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크게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화를 걸어온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순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에 대한 의혹을 혼자 사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말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가족의 균열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40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박선영 복지사님의 가족분이신가요? 네.
시어머니입니다. 아, 다행이다. 저는 박미영이라고 하는데요. 선영 씨와 함께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동업자예요. 순옥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선영이 말했던 그 동료였습니다. 선영 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어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연락이 안 된다고요? 네. 벌써 일주일째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서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 씨가 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제 개인 돈을 빌려갔어요. 2천만 원이나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거액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영 씨가 센터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당분간 제가 혼자 투자를 더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적금까지 해지해서 빌려줬는데 박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센터 통장에는 제가 넣은 돈만 있더라고요. 선영 씨가 약속한 투자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순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선영 씨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해요. 전화를 끊고 순옥은 곧바로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선영은 받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아, 동업하는 분이 너 찾고 있던데. 아, 박미영 언니요? 제가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선영의 대답은 태연했습니다. 그분이 돈 빌려준 이야기를 하던데. 네. 센터 운영하려면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요. 곧 갚을 예정이에요. 2천만 원이라던데. 어머님, 복지사업은 투자 규모가 커요.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들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선영의 설명은 여전히 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불안감은 계속 커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전화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모두 선영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독거 할아버지 한 분은 생활비까지 털어서 300만 원을 후원했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선납금이 필요하다며 150만 원을 냈다고 했습니다. 선영이가 정부 담당자와 직접 연결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순옥은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다고? 응. 벌써 10번은 넘었을 거야. 모두 선영이한테 돈을 낸 사람들이야. 민수는 알고 있어? 아직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슨 얘기하세요? 아, 그냥. 순옥은 말을 흐렸습니다. 민수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선영이 문제라도 있어요? 결국 순옥은 그동안의 일들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선영이한테 직접 물어보셔야죠. 물어봤지. 그런데 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정말 문제없는 거 아닐까요? 민수는 아내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선영이를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정확히 알아봐야겠어. 복지센터에 가서 문의해볼까 해. 민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함께 가볼게요. 다음 날
순옥과 민수는 지역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선영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박선영 복지사요? 작년에 퇴사하셨는데요? 담당 직원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퇴사요? 언제요? 한 6개월 전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순옥과 민수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아직도 복지센터에서 일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퇴사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업무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순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선영이가 민수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을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좀 더 정확히 알아보자. 하지만 순옥의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또 전화가 걸려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선영 복지사님께 아내 간병비 지원을 부탁드린 김철수라고 합니다. 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행정비용이라며 80만 원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중병을 앓고 있어서 간병비가 절실한데 벌써 2달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서요. 김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확실히 해야겠어. 복지센터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봐야겠어. 어머니, 내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선영의 전 직장 동료들을 찾아서 진실을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순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옥은 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황복지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황복지사는 처음에 만남을 꺼렸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순옥의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황복지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조용한 곳에서 잠시만 뵙죠. 이틀 후 순옥은 황복지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선영 씨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안타깝네요. 황복지사의 첫마디가 순옥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역시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복지사라고 생각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황복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복지 대상자들이 선영 씨에게 돈을 냈다는 얘기들이 들려왔거든요. 순옥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황복지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려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발각되어서 막았지만 순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된 거군요. 네, 센터에서도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황복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 씨는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렸죠. 그때 순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응. 왜? 민수 오빠가 제게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영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어머님, 혹시 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니죠? 순옥은 황복 지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황복 지사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선영 씨는 굉장히 영리해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공격적으로 변해요. 공격적으로요?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죠. 순옥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선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선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선영아.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제가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 때문에 의심하시는 거죠? 선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복지 사업하는 걸 처음부터 못마땅해 하셨죠? 돈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순옥은 당황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복지 업무가 얼마나 복잡한지 어머님은 모르세요. 법적으로 정당한 수수료까지 사기라고 하시면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해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영아, 진정해. 어머니도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요? 제 뒤를 조사하고 다니시는 게 궁금해서예요. 선영이 순옥을 노려봤습니다. 복지센터에도 전화하셨죠? 제가 왜 그만뒀는지 캐묻고 다니셨죠? 순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는 정당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젊은 복지사가 너무 열심히 한다고. 선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의심하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원망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순옥은 답답했습니다. 황복 지사의 말과 선영의 말이 전혀 달랐습니다. 선영아. 그럼 전화 온 사람들은 뭐지? 돈을 돌려달라고 하던데. 그건 오해예요.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어머님은 저를 믿지 않으시잖아요. 선영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따로 살까요? 이렇게 의심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선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님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아요? 순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집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선량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의심을 받다니. 문이 닫히고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야. 내가 확인한 건데. 확인했다고 해서 선영이를 몰아세워도 되나요? 민수도 나가버렸습니다. 순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황복 지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했던 그 말이 이게 바로 그 수법이구나. 순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은 변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아내 편에서 어머니를 원망했고 순옥은 혼자 답답한 마음을 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부녀회장 김정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순옥 씨,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다며? 아, 정숙 씨. 내가 선영이 만나고 왔는데 그 애가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몰라. 김정숙의 말에 순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영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한테 오해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복지 사업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사기꾼 취급한다고. 순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숙 씨, 사실은 순옥 씨, 며느리가 그렇게 착한 애인데 왜 그래? 우리 동네에서도 선영이 소문 좋잖아. 김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이가 독거 할머니들 챙겨주는 거 모르나? 장 받아드리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그런데 그게 아이고 순옥 씨.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그런 일 하는 애가 몇이나 돼. 선영이 같은 며느리 만난 게 복인 줄 알아야지. 순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영이 벌써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버전으로 이야기를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김정숙이 떠난 후 이번에는 교회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순옥 집사 며느리 일로 힘드시다면서? 아, 권사님. 선영이가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 시어머니한테 오해받고 있다면서 말이야. 권사님의 목소리에도 선영에 대한 동정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이가 뭐라고 했나요? 자기는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고. 특히 가장 믿어줘야 할 시어머니마저 그런다고 하니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순옥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권사님, 제가 알기로는 순옥 집사 며느리를 좀 더 이해해 보세요. 선영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복지사업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거잖아. 권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영이 말로는 복지 업무가 원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더라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성급하게 판단해서 오해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건 다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하던데? 선영이가 전문가니까 알겠지. 순옥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동네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선영을 변호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옥 씨 선영이가 우리 아이 장학금도 알아봐 준다고 하던데. 정말 고마운 일이지. 장학금이요? 응,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건데 선영이가 연결해 준다고 하더라고. 순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다른 사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돈을?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행정비가 조금 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뭐 그 정도야. 순옥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어디야? 회사예요. 왜요? 선영이가 또 사람들 속이고 있어. 장학금 핑계로. 어머니 또 그러세요? 선영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민수야, 정말 심각한 문제야. 심각한 건 어머니가 선영이를 못 믿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다 선영이 편인데 왜 어머니만 동네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야. 속는다고요?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민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옥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선영이 너무나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영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선영아. 어머님,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선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이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선한 일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선영아, 사람들이 너 때문에 돈을.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단 한 푼도 부정하게 받은 적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모든 게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예요. 어머님이 복지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그건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정부 기관 일이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선영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는지. 선영아, 나는 어머님, 동네 분들도 다 제 편이에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알거든요. 선영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권사님도, 부녀회장님도 다들 제가 억울하다고 하세요. 왜 어머님만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순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영의 논리에 반박할 근거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전문 지식도 있는데 어머님은 그냥 소문만 듣고 판단하시잖아요. 선영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벌써 경찰에 잡혀갔을 거예요. 순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민수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나쁜 짓을 할 사람이에요. 선영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님께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할게요. 순옥은 선영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혹시 박선영 복지사님 시어머님이세요? 저희 딸 장학금 건으로 50만 원 냈는데. 순옥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순옥은 확신했습니다. 선영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영의 교묘한 조작에 맞서려면 피해자들과 함께해야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수님 할머니가 첫 번째였습니다. 할머니, 순옥이에요. 선영이 시어머니. 아이고, 어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수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분들도 저처럼 선영이한테 피해본 분들 아시나요? 아이고, 많지요. 우리 동네만 해도 대여섯 명은 될 거예요. 모두들 울면서 다니고 있어요. 순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분들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이틀 후 순옥은 작은 카페에서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모인 사람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70대 김수님 할머니, 60대 박철수 아저씨, 50대 주부 이영애 씨, 40대 싱글맘 정민아 씨, 그리고 선영의 동업자였던 박미영 씨까지 각자의 사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수님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할머니라고 해서 선영이가 특별히 챙겨줬어요. 장도 같이 보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 마치 친손녀 같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요양원 짓는다고 하면서 할머니 같은 분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내셨어요? 200만 원. 내 전 재산이었어요. 이 통장에 있던 전부를 다. 할머니가 텅 빈 통장을 보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병원비도 없어서 아픈데도 참고 있어요. 박철수 아저씨의 사연은 더 참담했습니다. 내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간병비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선영이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런 경우엔 특별 지원이 나온다. 행정비만 내면 월 8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내셨어요? 80만 원. 없는 돈 빌려서 냈는데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요. 아내는 점점 더 아픈데 아저씨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어제 아내가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 하고 물어보는데 답할 말이 없었어요. 이영애 씨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당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 아이 둘 키우는데 학원비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선영이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내셨어요? 120만 원. 대출받아서 냈어요. 선영이가 이 정도 투자하면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영애 씨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한테 학원비 없다고 못하겠어서 지금도 빚만 늘어가고 있어요. 정민아 씨의 경우가 가장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이라서 받고 있던 지원금도 있었거든요. 선영이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받던 생계비를 한 달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서류상 필요하다면서 150만 원을 넘겨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정민아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와 함께 라면만 먹은 날이 며칠이나 됐는지 아이가 엄마 배고파 할 때마다 죽고 싶어요. 박미영 씨가 가장 큰 피해를 본 상태였습니다. 저는 동업자라서 더 큰 돈을 잃었어요. 제 전 재산인 2천만 원이 넘게. 미영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선영 씨가 처음에는 정말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복지에 대한 열정도 대단해 보였고, 저도 그런 일에 동참하고 싶었거든요.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돈 관리를 제가 못하게 하면서부터였어요. 복지 사업은 투명성이 생명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배제시키더라고요. 박미영 씨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센터 통장에는 제가 넣은 돈만 있었어요. 선영 씨가 약속한 투자금은 한 푼도 없었고. 순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영애 씨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증거가 부족하대요. 선영이가 워낙 교묘하게 해서. 어떻게 교묘하게요? 박미영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선영 씨는 절대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아요. 다 구두로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잡았대요. 김수님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요양원 얘기하면 선영이가 그런 약속한 적 없다. 그냥 후원금이라고만 했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민아 씨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지원금 얘기하면 그냥 대출해 달라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지원금 얘기를 했냐고. 순옥은 선영의 교묘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철수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항상 조용한 곳에서 둘이서만 얘기하자고 해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얘기 안 하고. 이제 생각해보니 다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박미영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는 피해자마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저에게는 센터 운영비라고 했는데 할머니들에게는 후원금이라고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행정비라고 하고 모두 다른 이름으로. 순옥은 선영의 계획성에 경악했습니다. 정민아 씨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억울해요. 선영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김수님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만 원이 나한테는 전 재산이었는데 선영이한테는 그냥 용돈일 거예요. 이렇게 늙어서 이런 일 당할 줄이야. 박철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 간병비라고 했는데 아내는 날마다 아파하고 있어요. 내가 바보였어요. 이영애 씨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제일 기가 막힌 건 선영이가 지금도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 동네에서 장학금 핑계로. 순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막지 못하는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미영 씨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순옥은 이들의 절절한 호소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선영이를 반드시 막아야 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면 안 돼요. 김수님 할머니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텐데 이제 희망이 보여요. 순옥은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힘든 시간을 견뎌온 것 같았습니다. 선영의 교묘함은 정말 무서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진정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옥과 피해자들의 첫 모임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미영 씨가 가져온 센터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며 모든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영애 씨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 씨가 제 이름으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 놓았네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박미영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선영 씨가 센터 운영하면서 피해자분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허위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김수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이름도 있을까? 서류를 뒤져보니 할머니 이름으로도 여러 건의 신청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신청한 거 맞나요? 아니야. 이런 건 신청한 적 없어. 이런 복잡한 서류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써? 정민아 씨가 절규했습니다. 제 아이 이름으로도 신청서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범죄잖아요. 순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영의 사기가 상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악질적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요. 다음 날 7명이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처음에 담당 경찰관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민사 분쟁인가요?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빠를 텐데.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박미영 씨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허위 서류 작성, 개인정보 도용, 정부 지원금 부정 신청까지. 이것 좀 보세요. 경찰관이 서류를 넘겨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3천만 원이 넘고 피해자도 7명입니다. 그런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집단 고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처벌 수위가 약해질 수 있어요. 김수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나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면 가능합니다. 특히 허위 서류가 결정적이에요. 박철수 아저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구하죠? 저희가 워낙 형편이.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세요. 집단 사건이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니 무료 변호사를 배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김 변호사를 배정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단호한 인상의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검토해보니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특히 허위 서류 작성과 개인정보 도용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순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영이가 끝까지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걱정 마세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피해자들의 일치된 증언, 서류상 증거, 그리고 황복지사님의 참고인 진술까지. 황복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던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범죄의 체계성과 상습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민아 씨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재판 과정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한 달 후 검찰에서 선영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였습니다. 순옥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선영이가 법정에 서게 되는군요. 박미영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처음에는 이길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김수님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선영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모든 게 오해와 악의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선영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피고인은 체계적으로 복지 취약계층을 노려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박미영 씨가 제출한 서류를 들어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시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신청한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선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복지 업무에 특성상 행정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의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복 지사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복지센터 재직 시에도 비슷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켰습니다. 복지수급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어요. 재판장이 준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체계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하나씩 증언대에 섰습니다. 김수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증언대에 올라섰습니다. 200만 원이 제게는 전 재산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양원 짓는다고 해서 믿고 낸 건데 그 돈 때문에 지금 병원도 못 가고 있어요. 재판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박철수 아저씨의 증언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치매 걸린 아내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80만 원을 빌려서까지 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저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점점 더 아픈데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 사람 말만 믿고. 정민아 씨는 아예 눈물을 쏟아내며 증언했습니다. 제가 받는 생계비까지 빌려달라고 해서 아이와 함께 며칠을 굶었어요. 아이가 엄마 배고파 할 때마다. 정말. 정민아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정말 선한 의도로 복지 사업을 했습니다. 모든 게 오해예요. 하지만 재판장이 준엄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함과 선량함을 악용한 매우 악질적인 사기입니다. 특히 노인과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족 등을 표적으로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2달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을 사기, 업무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3,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눈물로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박미영 씨가 순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김수님 할머니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니까 정말 이길 수 있었네요.
이영애 씨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120만 원 때문에 변호사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하니까 가능했어요. 정민아 씨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도 우리가 집단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도와준 거잖아요.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박철수 아저씨가 벅찬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개인으로는 약했지만 함께하니까 정의를 이룰 수 있었구나 싶어요. 순옥은 뿌듯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진정한 연대의 힘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해요.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법정을 나오며 순옥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선영 같은 사람을 막을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서로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혼자서는 실현하기 어렵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 하루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상고를 포기하고 교도소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면회를 간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선영이가 아직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해요. 순옥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더라고요.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했다. 특히 시어머니가 나를 파멸시켰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저를 보는 선영이 눈빛이 마치 제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순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혼해라. 민수야, 더 이상 망설이지 마. 순옥의 말에 민수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절대 변하지 않아. 3년 6개월 후에 나와도 똑같을 거야. 아니, 더 무서울지도 몰라. 민수도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영이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힘들었지. 네,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다니.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선영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어머니 말씀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3달 후 민수의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선영은 교도소에서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선영의 범죄 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고 순옥은 피해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소중한 동지이자 친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가 이혼했다면서요? 박미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김수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과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피해 배상금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선영의 재산을 압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집행된 것입니다. 할머니, 그동안 후원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 돌려받았어요. 200만 원 모두 정말 꿈만 같아요. 김수님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병원도 제대로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박철수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병비 80만 원도 받았고 정말로 정부 간병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제대로 된 복지사님이 도와주셔서. 이영애 씨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걱정도 덜었어요. 교육청에서 정말로 저소득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정민아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생계비 150만 원도 돌려받고 이제 아이와 함께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님 덕분이에요. 박미영 씨만은 아직 일부만 회수한 상태였습니다. 2천만 원 전부는 어려웠지만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순옥이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가 제일 큰 피해를 봤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어차피 포기했던 돈이었어요. 이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무엇보다 박미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다시 복지사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복지센터에서 일자리를 주셨거든요. 순옥은 뿌듯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미영 씨 같은 진짜 복지사가 필요해요. 네, 선영 씨 같은 사람 때문에 복지 분야 전체가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선영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복지사를 사칭한 체계적인 사기 사건으로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옥은 여러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며느리의 사기를 의심하게 되셨나요? 처음엔 정말 믿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절박한 전화를 받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족들조차 저를 믿어주지 않을 때였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나쁜 시어머니로 몰릴 때가 가장 괴로웠죠. 다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요. 함께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비슷한 사연의 전화들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사위도 복지 사업한다면서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순옥은 이런 전화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 피해자들끼리 연락해서 함께 움직이세요. 그리고 증거를 최대한 모으시고. 순옥의 조언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직접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면서 순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어떻게?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피하시거나 남한테 맡기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직접 나서서 해결하시네요.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겪어봐야 아는 게 있더라고. 정의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거구나 싶어. 선영이 일이 어머니를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선영이한테도 고마워야겠네. 순옥은 농담조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민수도 새로운 연인을 만나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사귀고 있어요. 그래.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겠구나. 네, 선영이 일로 많이 배웠어요. 겉모습이나 말만 보면 안 되고 실제 행동을 봐야 한다는 걸. 그해 가을, 순옥은 지역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선영 같은 사기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르신들.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순옥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절대 선납금이나 행정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일단 복지센터에 확인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꼭 상의하세요.
순옥의 교육은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지센터 직원들도 순옥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순옥 씨 덕분에 복지 사기 신고가 크게 늘었어요. 예방 효과도 대단하고요. 제가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년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이제 지역에서 복지 사기 예방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박미영 씨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복지센터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선영 씨 때문에 복지 일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순옥은 뿌듯했습니다. 좋은 복지사가 되세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요. 네. 어머님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선영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도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행복을 찾았고 피해자들도 모두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어느 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영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갔다면 저는 평생 그 사람과 살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너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순옥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도 배웠고요. 그렇게 순옥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이라는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선영 같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함께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혼자서 실현할 수 없지만 선량한 사람들이 연대할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슴에 품고 순옥은 오늘도 누군가를 도우러 나서고 있었습니다.